자, 4월 18일 수업 시작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연동 관련해서는 충분히 연습 좀 해보셨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있어서 사실 내용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긴 해요. 뭐냐면은 컨트롤러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뷰를 열어들여서 그 HTML 형식으로 이제 아웃풋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JSON 형식으로 아웃풋을 내보내는 거예요. 오픈 API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동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건데, 며칠 동안 어저께 끝날 때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거의 그런 표정이길래, 일단 오늘 1교시는 그 8단원 메일 발송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요거 몸풀기로 한 다음에 그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할게요. 자, 실행 결과부터 공유할게요. 자, 수신인한테 이제 받는 사람 이름을 입력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고객님이라고 하고서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로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메일 발송할 때 메일의 본문은 HTML 태그로 돼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발송을 보내면, 샌더, 설정값을 잘못 적었구나. 재실행 안 해도 될까 모르겠네.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조금 전에 보냈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받는 사람 이름도 입력한 대로 고객님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연동하고 있는 시스템의 종류,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톰캣을 쓰고 있죠. 칠판에다 그립시다. 톰캣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이 안에 우리가 만든 스프링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스프링에 직접 접속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일단 톰캣에 접속하는 거예요. URL을 들고. 그러면 톰캣이 그 URL에 연결된 스프링 클래스를 호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URL을 열람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통캣 안에 데이터가 있나요? 통캣 안에 데이터 없습니다. MySQL 안에 있죠. 그래서 스프링을 통해서 이 MySQL에 접속을 해서 SQL을 보내고 결과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 웹사이트는 이제 그거를 HTML로 형상화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자, 이 톰캣은 가만히 있으면 뭔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접속해야 결과가 떨어지죠. MySQL도 가만히 있으면서 지가 데이터 조회하고 입력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SQL을 통해서 누군가가 접속을 해야 결과가 들어와요. 이렇게 반드시 접속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통칭 서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톰캣은 웹서버고요. MySQL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예요. 자, 톰캣은 URL에 대한 요청을 통해서 결과를 HTML로 만들어주는 기능만 할 뿐이지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일을 발송하는 기능도 스프링이나 톰캣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메일을 처리하려면 메일 서버라고 하는 시스템을 또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연동을 시켜야 돼요. 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한 대 이걸 다 깔고요. 대형 같은 경우는 얘네 별로 컴퓨터를 따로 놔요. 자, 그래서 이제 메일 서버입니다. 메일 서버라는 거는 메일에 대한 발송하고 수신을 처리하는 서버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웹 서버는 자체적으로 메일 발송 기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메일의 발송과 수신을 위해서 메일 서버랑 연동해야 돼요. 근데 이 메일 서버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세부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데 팝3하고 아이맵이라는 기능은 메일을 수신하는 용도예요. 팝3는 좀 옛날 기능이고요. 아이맵은 최신 기능이에요. 뭐 차이가 있다면 팝3는 메일을 전체 다운로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일 서버 안에 이제 메일이 도착을 하면은 여기 있는 메일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아이맵은 내 컴퓨터랑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MTP라고 하는 시스템은 메일 발신입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SMTP랑 연동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팝3나 아이맵 연동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SMTP랑만 연동을 하지 팝3나 아이맵하고 연동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보통 웹사이트 같은데 회원가입하면은 광고 메일 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 써 있어요. 이 메일은 발신 전용이기 때문에 답장 보내도 응답 못하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거 거기다가 가끔 스팸 메일 보내지 말라니까 왜 보내라고 욕 써서 보내봐야 여러분 손만 아파요. 못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받아요. 보내봐야 아마 메일 다시 되돌아올걸요. 회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메일 서버랑 연동하는 게 보통 정석이기는 해요. 근데 이 메일 서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 수업 범주로 좀 벗어난 거예요. 그건 웹 개발이 아니라 운영체제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윈도우 안 써요. 그냥 무조건 리눅스예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메일 시스템을 구축할 정도로 그렇게 직원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은 가끔 명함 같은 데 보면 네이버나 지메일 같은 거 이제 메일 주소로 찍어서 파는 경우 있잖아요. 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별도의 메일 서버가 없을 경우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제공하는 SMTP랑 연동할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다 그 이 메일 시스템 연동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일 서버를 연동하려면은 각 메일 서비스별로 적절하게 설정이 좀 필요해요. 일단은 네이버가 쉬우니까 네이버. 자, 네이버랑 연동을 할게요. 로그인 해야죠. 아이고. 자, 네이버 메일로 들어가면 요것도 어제 수업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자, 왼쪽 메뉴에 보면은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설정 들어가면은 팝3 아이맵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팝3랑 SMTP 조합을 쓸 건지 아이맵과 SMTP 조합을 쓸 건지. 팝3랑 아이맵은 둘 다 수신이었고 SMTP는 발신이었죠. 그러니까 수발신을 어떤 조합으로 쓸 건지 설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SMTP만 쓰면 되니까 둘 중에 뭐가 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사용함으로 설정하고 저장을 합니다. 나머지 설정 뭐 크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밑에요. 밑에 보면은 SMTP 서버 이름 smtp.naver.com, 그 다음에 SMTP 포트 465, 보안 연결 SSL이라는 게 보안 연결이에요. 이거 필요하대요. 자, 요거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세요. 자, 프로젝트 구성입니다. study.spring.sendmail이라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는 자바 메일 샌더라고 하는 애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그 액츄얼레이터라고 하는 애를 제가 기존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거 여태까지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여태까지 제시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저도 최근에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실행하고 나면은 여기 URL 처음에 안 나오잖아요. 뭐 건드리면은 이게 URL 클릭하는 게 나왔죠. 그때 누르면은 얘가 뭔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yes 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거를 추가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놓으면은 실행했을 때 여기 지구본 처음부터 나와요. 그 밖에 나머지는 뭐 설명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기본 설정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예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매퍼나 모델 같은 패키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요 예제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를 체크하고 나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DB 접속은 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설정 값은 DB 접속 설정 그냥 그대로 넣어놨어요. 뭐 매퍼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 설정 값을 안 넣어놓으면은 에러 나더라고. 그냥 요것만 넣어놓고요. 465인데 설명이 바뀌었다. 자, smtp.naver.com 구글하고 연동할 때는 구글도 가면은 이 구글 메일 주소가 이 구글 메일 서버 주소가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smtp.gmail.com pdf 한번 다시 줘야겠다. 587이 네이버 주소 587이 구글이었나봐요. 465가 네이버고 반대로 적었네요. 네이버 혹은 구글. 자, 그 다음에 이제 spring.mail.username이라고 하는 설정 값에는 로그인 할 때 쓰는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디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일 주소 적어도 가능해요. 예제에서는 그냥 네이버 메일 주소 적으세요. 왜냐면은 아이디를 적으면은 우리가 그
로그인 할 때 쓰는 정보랑 발신자 메일 주소 변수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좀 귀찮아서 요 값을 끌어다가 그냥 발신자 주소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로그인 할 때가 이제 구글 메일 주소를 쓰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평소에 로그인 할 때 쓰는 비밀번호. 그 다음에 구글이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좀 독특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쓰는 그 구글 진짜 쓰는 비밀번호 있죠. 그거는 본캐고 이 프로그램만을 위한 비밀번호 부캐를 하나 만들어야 돼. 특정 프로그램 전용으로 비밀번호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앱 비밀번호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어스는 true, 그리고 스타트 TLS enable true. 요거는 뭐 보안 관련된 옵션이니까 그냥 고정값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되고요. 네이버는 뭐 요거만 키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럼 구글은 어떻게 하느냐? 아, 카드 발급 받아야 되는구나. 자, 지메일도 이제 설정으로 가면요. 모든 설정 보기 들어가 볼게요. 설정 들어가면 여기 지메일도 전달 및 탑 아이맵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설정에서 그 전체 설정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요거 활성화, 아이맵도 활성화, 그냥 다 활성화 하세요. 활성화 시키면 이제 SMTP는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구글 주소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도움말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진의 주소가 그렇게 그 보안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SMTP라고 검색하면은 팝3를 사용해서 다른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지메일 읽기, 요거 들어가면 돼요.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SMTP 서버 smtp.gmail.com 포트 번호 58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구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소 설정하면 된다, 이건 거고요. 구글은 여기 유저네임 무조건 구글 메일 주소 적어야 돼요. 구글 로그인 할 때 아이디만 안 적죠. 그 다음에 이제 앱키라는 게 필요한데 구글에서 오른쪽 상단에 계정 아이콘 누르고 계정 관리로 들어가세요. 자, 이거 그 따로 메모 좀 하면서 들어야 될 거예요. 뭐 팝3 SMTP 옵션 키는 거야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설정 들어가서 찾아서 그냥 키면 되는데 구글은 설정하는 과정을 좀 그 메모를 하셔야 돼요. 자, 계정 관리라고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서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2단계 인증이라는 걸 켜야 돼요. 2단계 인증이 뭐냐면은 구글에 로그인할 때 일단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SMS 인증번호라던가 앱에서 알림 메시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 눌러야 로그인이 되는. 근데 이게 모든 컴퓨터에서 그런 건 아니고 로그인할 때 뭐 다음번에 이 컴퓨터에서 하지 않으면 체크하면은 한번 로그인했던 컴퓨터는 또 안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이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저 핸드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자,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저는 이미 켜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버튼이 사용함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가면 일단 비밀번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그
인증번호 받는 절차가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증번호 받아서 누르면은 최종적으로 2단계 인증 사용함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본인 핸드폰에 지메일이나 유튜브 같은 거 깔아놓고 잘 쓰셨으면 인증번호가 아니라 그 핸드폰 앱으로 푸시 알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2단계 인증이라는 걸 어떻게든 활성화하고 나면 맨 밑에 보면 앱 비밀번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타고 들어가시면, 자, 저는 지금 어저께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제 만든 건 지우고, 여기서 이제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비밀번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네 거는 이렇게 미리 넣는데, 지금부터 얘네랑 연동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세상에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생기지. 그럼 구글 입장에서는 완전 듣보잡하냐? 기타를 선택해야죠. 이름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뿌리 실습용 뭐 이렇게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이제 생성을 누르면, 자, 여기서 주의, 비밀번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얘네가 그냥 보기 편하라고 4글자씩 띄워놓은 거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띄어쓰기 안 나와요. 꼭 이거 직접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띄어쓰기 넣고 비밀번호 틀렸어요 그러더라고. 띄어쓰기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 비밀번호 2번 다시 확인 못합니다. 반드시 잘 보관하세요. 강사님 잊어버렸어요. 괜찮아, 지우고 새로 만들면 돼. 말 그대로 부캐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지우고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면은 지메일을 통해서도 메일 발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설정 파일에서 smtp.gmail.com 그 다음에 465였나요? 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요거고 메일 주소는 이렇게죠. 자, 이렇게 설정 파일을 바꾸고 다시 보내보면, 자, 이건 실제로 외부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실패했다고? 근데 내가 알기로 구글도 587이었는데. 자, 정보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아이고, 잘못 눌렀어. SMTP. smtp.gmail.com 587 앱 비밀번호 이거 맞고,
아, 됐네요. 이게 비밀번호 반영되는데 약간 시간차가 좀 있었나봐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메일 들어가면은 이번엔 G메일 통해서 메일이 왔죠. 네, 이렇게 G메일 통해서 메일이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일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발송 내용을 이제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메일로 보내라고 할 때, 이걸 매번 HTML 태그로 적으라고 하면은 좀 빡세잖아요. 실제로 시스템이 보내는 거는 좀 방식이 좀 달라요. 사용자들 직접 입력받진 않고 미리 저장된 문자를 통해서 자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웹사이트 같은 데서 자동으로 보내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뭐 HTML 태그를 잔뜩 꾸며 그 다음에 네임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문자열로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것만 리플레이스로 이제 회원 이름으로 리플레이스 해갖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직접 입력을 하는 거니까 웹페이지에서 뭔가 동작을 구성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쓴다 그랬죠. 우리가 자바 스프링에서 온갖 라이브러리를 다 갖다서 쓰고 있듯이 만약에 메일 보내는 거 라이브러리 안 쓰면은 소켓 통신 직접 하나하나 다 구현해야 돼요. 발송 기능만 한 일주일 구현할 거야 아마. 근데 라이브러리로 1시간 만에 끝낼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도 그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자바는 메이븐이라는 걸 통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참조를 시키지만 얘는 그냥 온라인에 있는 라이브러리 주소 때려 박으면 알아서 가져옵니다. 웹브라우저가. CK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본 것만 해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요. 되게 역사 깊은 애고요. 위지윅 에디터라고 부르는 애예요. 라이브러리 참조하고 뭔가 메서드를 만들긴 하는데 메서드를 쓰긴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클래스가 스테이팅 메서드예요. 파라미터로 이 텍스트 에이리어 태그의 id 값을 사용하면 document.query selector라고 하는 게 도큐멘트 HTML 웹문서 쿼리라고 하는 게 질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렉터는 이렇게 표기하는 건데 id나 클래스 속성을 의미해요. id 혹은 클래스.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자바 클래스 아니에요. HTML에 들어가는 클래스라는 속성이에요. id 속성 같은 경우는 샵을 붙여요. 이름에. 그러니까 컨텐트라는 id를 갖는 어떤 요소를 검색해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document.query selector는 이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객체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에이리어를 클래식 editor.create라는 메서드한테 던진 거죠. 자, 요거 한 줄이면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뀝니다. 비는 안 넣어도 되겠구나. 얘가 여러분들보다 테이블 잘 짜요. 헤더 컬럼들에 여기 두 칸이 헤더구나. 컨트롤 Z도 먹어요. 심지어 헤더로 제목행 티헤드 콜스판 로우스판. 얘가 여러분들도 테이블 태그 잘 짜요.
이거는 받는 쪽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 원주공항입니다.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하루에 2차례씩 제주를 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최근 주소 하계 복사. 운항 스케줄 이거는 왠지 집어넣어도 받는 쪽에서 걸러낼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넣어볼게요. 미디어 URL에 유튜브 주소 넣고 오케이. 유튜브 영상. 근데 이미지는 못 넣어요. 왜냐면 이미지는 업로드 기능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업로드를 만들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업로드 받는 거야. 업로드 받는 거는 백엔드에서 받아야 되고요. 엄청 빡셉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미지는 안 쓰는 게 나아요. 이게 또 CK 에디터랑 연동시키면 많이 빡세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내볼까요? 네이버로 보내볼까? 유튜브 영상은 안 날아갈 것 같은데. 자, 성공했고 이제 는 여기 그쵸, 유튜브는 안 와요. 왜냐면 그 외부 사이트 링크를 걸면은 얘네가 알아서 그걸 좀 차단해요. 어떻게 보는 옵션이 없나? 저거를 어떻게 표시하는 옵션은 없네요. 자, 외부 사이트 링크는 차단하는 걸로.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위즈윅 에디터라고 해요. 웹페이지 상에서 뭔가 이렇게 사용자가 그냥 글을 쓰면은 이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HTML 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웹페이지에 네임, 이메일, 서브젝트, 컨텐트 이렇게 입력 값을 넣습니다. 입력하고 나면은 포스트 방식으로 send to 이렇게 전달했어요. 자, 받는 사람의 이름은 필수는 아니에요. 받는 사람 메일 주소만 있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름을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임의로 딴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이름에 선생님이라고 넣어도 되고 이름한테 뭐 그 고객님이라고 넣어도 되고 받는 사람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메일 주소만 멀쩡하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름이라기보단 약간의 호칭 같은 느낌이에요. 보낸 사람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보낸 사람의 메일 주소는 우리가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랑 연동하는 거죠. 원래 이론상으로는 여기 로그인할 때 사용한 아이디 비밀번호랑 그 다음에 실제 메일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네도 지금 이거 자기네랑 연동하는 거 공짜로 퍼준 거잖아. 얘네들은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네 본인 메일 주소가 아니면 발송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을 실제로 실무에 사용을 할 거다. 메일 서버를 네이버나 구글을 써서 실제로 실무에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은 되게 경험 없는 개발자들은 자기 개인 계정 박아서 해요. 회사 계정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기업용 계정을. 만들 때 개발자들이 지 계정 박아놓고 퇴사하고 나서 몰라요라고 해버리면 되게 책임 소재 애매해요. 근데 비일비재하거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 쓸 때는 본인 계정 테스트용으로만 쓰지 실제 사이트 오픈할 때 박지 마세요. 자, 설정 파일까지 보고 나면 이제 컨트롤
컨트롤러에서 REDX 헬퍼, 웹 헬퍼, 그 다음에 오늘 메일 헬퍼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첫 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홈 뷰만 보여주면 되고요. 샌드 두 이름 받고 이메일 받고 서브젝트 받고 컨텐츠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은 입력 안 해도 되게끔 했습니다. 이름은 그냥 받는 사람 이름은 이게 왜 다 들어가 있냐, 받는 사람 이름은 미필수로 했고요. 받는 사람 주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 메일 형식,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 입력 여부 검사했어요. 자, 밑에 이 코드는 빼서 이건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넣은 건데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파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필요 없고요. 자, 발송하는 기능을 메일 헬퍼 안에 send mail이라는 메서드로 만들었는데 파라미터를 오버로드 해놨어요. 아까 제가 받는 사람 이름은 필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 없이 주소, 제목, 내용만 보내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파라미터 하나 더 추가해서 이름과 나머지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면 메서드 이름 똑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는 보통 파라미터를 완전체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봐서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건 하나씩 까는 거야 그냥.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얘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 완전체를 먼저 만들었는데 순서상 얘를 먼저 쓴 것 뿐이에요. 자, 이 안에서 예외 처리 1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메서드 자체를 스로우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에러 나면 여기로 던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리하겠죠. 왜냐면 메일 발송 실패했다는 걸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 안에서 트라이 캐치 해버리면은 정상 진행하잖아. 그러면 사용자는 발송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할 때 예외 처리는 되게 단순해요. 내가 예외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다 메소드 다 스로우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트라이 캐치 주구장창 쓰면 돼요. 안 그러면은 사용자가 에러가 났다는 걸 몰라요. 자, 요 두 개 절차를 통과하면 메일 발송 성공한 거죠. 그럼 이제 요 안을 보자고요. (10이구나) F12키 누르면 그 메서드로 찾아갑니다. 자, 아까 우리 오늘 메일 라이브러리 하나 추가했죠? 자바 메일 샌더라는 애를 이렇게 자동 생성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도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객체 주입받을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로그 한번 출력할 거라 SLF 포즈에 넣고요. 샌드 메일 일단 완전체로 만들어요. 받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주소,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혹시라도 예외 처리하면 밖으로 던지자고 스로우즈 익셉션. 그럼 이 안에서 모든 트라이 캐치를 다 생략해도 돼요. 스로우즈 익셉션 걸면은 모든 예외 상에서 예외 상황에 대해서 면제부를 받는 거예요. 대신에 호출한 놈이 연대 책임지는 거지. 그게 스로우즈예요. 얘는 면제부, 호출한 놈이 대신 책임. 자, 파라미터 받은 거를 로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실 이거 안 찍어도 되는데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찍었어요. 실습하면서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아까 설정 파일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설정 파일을 만들면은 자바 메일 샌더라고 하는 객체가 자기한테 할당된 스프링.메일로 시작하는 값들을 읽어드려요. 그래서 그 값을 지가 갖고 있는다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을 자바 메일 샌더 IMPL이라는 객체로 형별환을 해서 받은 다음에 처리하면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정보들을 내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뽑아낸 값을 이렇게 뽑아낸 이 샌더를 발신자 이름으로 지금 썼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고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에 사용자한테 전달될 수 있는 독립적인 우리만의 커스텀 환경 설정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일단 나가는 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걸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설정 파일에 설정된 사용자 이름, 즉 발신자 메일 주소. 자, 그 다음에 자바 메일 센더 점 크리에이트 마인 메시지. 이 마인 메시지라는 게 메일에 포함되는 본문을 얘기해요. 이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를 파라미터로 해서 마인 메시지 헬퍼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듭니다. 제목 설정하고요, 내용 설정해요. 요 트루는 HTML 태그를 사용할지 여부예요. 불린값. true면은 HTML 태그를 받아들이는 거고, false면은 문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 무슨 차이가 있냐? true일 때는 줄 받고 말려면은 BR 써야 돼요. false일 때는 줄 받고 말려면 역슬래시 N 써야 돼요. 차이 구별할 수 있겠죠? 자, set from, set to. 그냥 말 안 해도 알죠? 자, 이걸 인터넷 어드레스라는 객체로 묶어야 되는데, 보내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이름, 인코딩. 받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인코딩. 딱히 설명 추가로 안 해도 뭔지 감 잡겠죠? 자, 이렇게 정보만 딱딱딱 세팅한 거예요. 그리고 메일 센터 좀 샌드. 끝. 이게 메일 보내기 다야.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이름은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메서드 정의를 하나 밑에 복사한 다음에 이름을 하나 뺐어요. 그럼 메서드 오버로드 할 때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완전체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뭔가 여기서 필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잘 안, 파라미터 뭔가 안 쓸 것 같아. 그러면은 메서드를 밑에 하나 이름을 재정의한 다음에 필요 없는 파라미터를 하나 까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는 거기에 기본값 세팅해서 완전체로 호출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메서드 늘리면 돼요.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지, 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매번 다 다르게 구현해. 그렇게는 안 해요, 다. 그냥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 다 쓰기 귀찮으니까 하나씩 까는 것 뿐이야. 끝났네. 이게 메일 보내기 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뭐라도 발송되게 해봅시다. 자, 3시네요. 3시 반까지 해보세요. 일단은 뭘 하고 있던 중이었냐면은, 그 환경 설정 파일에 보면은 여기 네이버 빌모 그대로 다 나오네. 자, 여기 그 뭐냐, 그 네이버랑 지메일 이건데, 원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디만으로 충분히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저네임하고 발신자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별도의 환경 설정 값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발신자 이름도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한글을 넣는데, 이게 읽어오면 족족 들이다 한글이 깨지네. 인텔리제이 있으면 설정값 하나 고수치면 다 돼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죽었다 깨도 안 돼.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별도로 읽어드려서 스프링은 이걸 무조건 안시로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걸 UTF 파일로 다 인코딩 변환해서 다시 환경 설정 클래스의 값을 넣어주는 클래스를 짰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발신자 이름 한글 써야 되면은 나중에 메일 래퍼에다 발신자 이름 그냥 강제로 한글로 박으세요. 그냥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자, 그래도 기왕 환경 설정 값을 건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프링의 버전 예전에는 이게 스프링 점 뭐였더라? 웹 점 뭐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값이 바뀌었대요. 최신 버전에서.
서버.서블릿.인코딩.캐릭터셋 그리고 인코딩.폴스라고 해주면 요거 설정값 넣어주면 왜 우리 그 서블릿 할 때 맨날 리퀘스트.setCharacter 인코딩 넣었던 거 있죠. 그 모든 설정을 코드에서 다 빼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준하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게 어디가 있냐면은 웹헬퍼에서 기존에 버추얼뷰 만들 때 인코딩 타입을 넣을 썼어요. 이거 한 줄 적느냐 설정 파일에 두 줄 적는 그 설정 파일에 두 줄 적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설정 파일에서 요거 두 줄을 적거나 혹은 웹헬퍼에서 이거 한 줄을 적거나 어떤 걸 쓸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이걸 적을 거면은 얘를 지우고 얘를 쓸 거면은 얘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얘를 쓰면은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설정 파일에 의해서 전역적으로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넣으면 얘를 빼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얘는 파일 이름이 application.properties고 얘는 웹헬퍼.java예요. 얘는 스크린샷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빠져도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설정 값에 여기에 설정 값을 넣을 때 보면은요, 만약에 내가 없는 값을 넣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값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속성이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값들이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다 클래스와 객체 간의 그 멤버먼스 포함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제정신이 아니지. 패키지 있고 클래스 있고 멤버먼스가 지금 몇 겹까지 들어간 거야. 실제로 코드가 이렇게 짜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임의로 값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값을 그냥 이렇게 임의로 적으세요. 자, 형식이 우리가 자바 만들 때 패키지 점 클래스 점 멤버 변수 이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값. 이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편하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설정 파일에다 추가를 하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존재하지 않던 값이니까 경고가 뜰 거 아니에요. 자, mailhelper.sender.name은 알려지지 않은 프로퍼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가 떠요. 그러면 얘를 마우스 올려서 다른 수정을 보면 create metadata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요. 자,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 돼요. 이건 캡처가 안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누르면은 여기 Additional Spring Configuration Metadata라는 파일이 여기 메타데이터 폴더 안에 생겨요. 이렇게 밑에 것도 마저 할게요. 클릭하면은 요 안에 이렇게 값들이 생겨요. 다시 하겠다. 꼬였다. 그럼 파일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를 일단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도 추가 하면 이렇게 JSON 형식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 meta.inf라는 항목에 리소시즈 폴더 밑에 meta.inf라는 항목에 요게 생기니까 이거를 하나 등록하고 저장, 그 다음에 추가하고 저장 하나씩. 아까 해보니까 두 개 한꺼번에 했더니 이게 문법이 꼬이더라고요. 등록하기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설정 파일을 별도의 빈즈한테 주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스라는 ppg를 새로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어노테이션 빈즈를 만들어요. 빈즈를 만드는데 골뱅이 데이터, 그럼 얘는 빈즈가 되는 거죠. 컨피그레이션 설정 정보를 주입하겠다. 그 중에서 mailhelper.sender라는 값을 앞에 달고 있는 애들 중에 네임과 이메일을 가져오겠다. 그럼 이게 이제 mailhelper.sender를 프리픽스로 걸었으니까 얘는 mailhelper.sender.name의 값이 주입되는 변수예요. 얘는 mailhelper.sender.email의 값이 주입되는 변수예요. 이렇게 하면 설정 파일을 읽을 수 있대. 이때쯤 되니까 이제 괜히 건드렸다 싶어. 그냥 소스에다 박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왠지. 자, 그럼 이제 메일 래퍼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은 이거 필요 없네. 멤버 변수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함정 설정 값을 주입받은 빈즈를 주입받기 위한 객체. 자, 여기서 문장 끊어야 돼요. 빈즈를 주입받는 객체예요. 근데 그 빈즈가 환경 설정 값을 또 주입받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문 거죠. 요거 하나 추가하고 값을 잘 읽어오는지 한번 로그에다 추가로 찍어봤는데 여기서 테스트한 결과 암만 해도 한글은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 주소를 설정할 때 아까 그 설정 값에 있는 메일 주소와 이름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백날에도 이게 안 먹히더라고. 잠깐만요. 지금 또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 도전. 메가스터디 아카데미. 그냥 메가스터디만 합시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여기에 UTF 파일로 인코딩 얘를
EUCKR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만. 미안해요. 이런 거 한번 꽂히면은 해결될 때까지 잠을 못 자. 이거 봐, 한글 깨지잖아. 뭔 짓을 해도 깨져. 보내는 사람이 이걸 뭔 짓을 해도 한글 깨져. 발송은 잘 돼요. 보면 받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한글 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된 부분을 조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좀 그어드리면 여기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기존 코드는 주석으로 막아버렸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 주소를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환경 설정 파일에서 읽어온 값으로 지정했는데 한글 불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이름에 한글을 넣어야 할 경우 텍스트에 리터럴 형태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 말고 환경 설정 파일이 YML이라는 형식이 따로 하나 또 있긴 해요. 그걸 넣으면 이제 한글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쌓았던 환경 설정 체계를 다 들어 엎어야 돼요.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저는 이 결론 내려고 거의 40분, 45분 정도로 지금 삽질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 10분, 15분이면 되죠? 얼마 없어요. 이름 순으로 정리해서 설정 파일 1, 2, 이 순서대로 수정 따라가시면 돼요. 자, 요거 각각 적용해서 마무리합시다. 아휴, 이런 거 한번 걸리고 나면은 의욕이 뚝 떨어져. 자, 메일 발송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메일 발송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세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값을 생성해요. 이거를 DB에 넣어요. 그 다음에 DB에 넣은 값을 메일로 싸요. 그리고 나서 메일의 값을 입력해요. 그러면 DB에 넣은 값을 셀렉터에서 맞는지 비교해요. 무슨 값이냐고? 인증번호. 인증번호 보내기 버튼 누르면은 값을 생성해요.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 util이라는 헬퍼에 그 랜덤 함수 만드는 거 넣어놨죠? 그걸로 값을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메일로 보내기 전에 DB에 넣어야 돼. 그래야 사용자가 메일을 받아서 입력한 거랑 DB에 있는 거랑 대조해서 맞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것도 DB에 넣으면서 시각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인설트 된 시간과 입력한 시간을 같이 비교해서 이게 제한 시간 이내에 입력됐는지 같이 체크해야 돼요. 보통 루틴이 이렇게 들어가요. DB에 넣기 귀찮으면은 세션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세션은 브라우저 닫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니까. 자, 완성합시다. 자, 다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로 넘어옵니다. 컨트롤러를 다시 한번 만들 건데 뭐 잡다한 그 DB 연동 처리나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마지막에 출력하는 과정만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컨트롤러를 복사해서 여기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폴더에다 그대로 붙여 두세요. 그럼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카피라고 하나 생길 거예요. 얘를 이름을 디파트먼트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만드세요. 자, 그럼 여기 소스에서도 레스트라고 바꿔야겠죠. 자, 첫 번째 컨트롤러의 상단에 그냥 컨트롤러가 아니고 레스트 컨트롤러입니다. 임포트 정정하세요. 컨트롤러 상단이 레스트 컨트롤러입니다. 지금 만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연동했었던 오픈 API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제이슨으로 떠야겠죠? 자, 제이슨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키하고 밸류로 돼 있었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었던 자바 클래스 중에 제이슨하고 가장 흡사한 게 뭐예요? 여태까지 수업에서 스프링 수업하면서 한 번도 안 썼어. 응? 그치? 해시맵. 해시맵은 어떤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야? 그냥 맵이요. 맵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게 해시맵이에요. 자바에 컬렉션이라고 불리우는 클래스 집단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존재한 실제 클래스 이름은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래퍼 클래스처럼 개념적으로 부르는 거야. 얘네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하고 맵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은 인터페이스야. 그럼 이걸 상속받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받은 클래스가 자바에 있어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 뭐 벡터라느니 스택이라느니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뭐 그 구조적인 결함을 개선해서 나중에 맨 나중에 나온 게 어레이 리스트예요. 자,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인터페이스에 상속받아. 그 말인즉슨 얘네는 전부 메서드가 똑같다는 얘기야. 내부 코드가 다르겠죠. 그건 우리 할 바 아니고 어차피 같은 기능인데 점점 개선을 하면서 발전을 한 거라고요. 얘가 최종 버전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못 쓰겠어요. 당연히 마지막 버전 쓰겠지. 그래서 리스트 계열은 요거 하나만 배우면 돼요. 맵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뭐 솔티드 맵이니 뭐니 해갖고 등등등등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해시 맵이에요. 그래서 맵 계열도 요거 하나만 배우면 돼요. 리스트는 특징이 인덱스 번호로 자료를 관리하고, 맵은 특징이 키하고 밸류의 쌍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근데 제이슨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근접한 건 얘죠. 자바에는 제이슨이라는 객체가 없어요. 그래서 맵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요. 자, 모든 컴포넌트 클래스의 리턴 타입을, 컨트롤러 클래스의 리턴 타입을 맵을 리턴하는데요. 키니까 당연히 스트링이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될지 몰라요.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야. 오브젝트라고 떼우면 만사 오케이죠. 임포트. 자, 모든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이걸로 다 바꿉니다. 이제 더 이상 모델 뷰가 아닙니다. 레스트 컨트롤러는 맵 객체를 리턴하면 그걸 지가 알아서 제이슨으로 바꿔서 출력해 줍니다. 다 이걸로 리턴해요. 에러 처리 부분은 잠깐 주석으로 막을게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뷰한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델을 추가했죠. 이제 뷰 처리가 아니라 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전부 맵에다 갖다 때려 박아요. 모델에다 추가하는 거 대신에 모델에다 추가하지 말고 맵에다 때려 박아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 파라미터 중에 이제 모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네요. 대신에 출력을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좀 필요해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리턴할 때 이 데이터를 리턴해주면 돼요. 자, 다른 것들은 아직 정정하기 전이니까 다른 기능들은 잠깐 드러낼게요.
다른 메서드들은 잠깐 드러낼게요. 어차피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있잖아요. 원본 드러낼게요. 자, URL이 지금 디파트먼트 컨트롤러랑 겹치죠. 그래서 여기 앞에 API라는 키워드를 하나 붙일게요. URL 하나만 갑시다. 에러 처리도 지금 모델 앤뷰를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잠깐 이렇게 놔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처리한다라고 하면 에러 2.get 메시지 return ERL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게 왜 문법 에러지? 아, 오브젝트 리턴하게 해놨지. 됐네. 여기도 메서드 리턴 타입에 맞추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제 가동을 해볼게요. 자, URL이 아까 API 밑에 디파트먼트였죠? 그럼 이렇게 제이슨으로 뿌려지죠. 자, 아웃풋이라는 거 보면 여기 데이터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권에 필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물음표 한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는 학과라고 검색하면은 학과가 들어간 데이터들만 나올 거고, and 페이지는 2라고 하면은 페이지권도 될 거예요. 자, 236번 뒤로 갔을 때 247번 페이지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 범위 안에서는 레트로핏 갖다가 연동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하고. 자, 지금부터는 스프링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자, HTML 파일 하나 만들 건데, 이 웹앱 폴더에다가 직접 넣으면, 웹 INF 밖에 웹앱 폴더에 직접 넣으면 URL에 직접 노출이 된다 그랬죠. HTML에 접근이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이 수업 밖에 얘기해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저런 거 배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표를 하나 만들 거예요. 표. 자, 테이블의 T 바디가 지금 비워져 있고요. 여기 위에 콜 그룹이란 태그는 요 각각의 넓이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 넣을게요. 모어라고 놨고요. 지금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갈 건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좀 가져올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온라인상에 있는 주소를 그냥 바로 걸면은 라이브러리 참조를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걸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눌렀을 때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HTML 공부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안 배운 거예요. 자, id가 btn인 요소에 클릭했을 때 동작할 기능을 정의할 겁니다. 자, 아까 그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건데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의 제일 큰 차이는요,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선언할 때 무조건 그냥 키워드 하나만 넣고, 예외 처리할 때도 자바는 여기 exception이라고 해서 어떤 클래스 종류 적잖아요. 얘는 없어요. 그냥 2만 받아요. 근데 이런 자잘한 차이를 빼면 거의 비슷해요. 콘스트는 상수예요. 자, 우리는 API 폴더 밑에 디파트먼트를 호출할 겁니다. 자, 받아온 결과를 이제 미리 준비한 변수에 담았고요. 여기서 에러가 났을 때는 그냥 실패했습니다 라고 뿌리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받아온 제이슨을 콘솔.로그는 자바에 있어서는 system.out.println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클립스에 콘솔이 있다면 크롬 브라우저에는 개발자 도구가 있죠. 여기 콘솔 있죠? 여기다 찍어요. 자, 버튼 누르면 아까 그 제이슨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의 우리가 했었던 HTML은 뭔가 새로운 컨텐츠 혹은 동작을 다시 시키려면 무조건 새로 고침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동작을 뭔가 시키려면 뭔가 클릭해서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 그래서 컨트롤러를 건드려야만 동작을 해요. 근데 얘는 버튼 누를 때마다 하나 쌓이죠. 자, 네트워크 탭을 보면 실제로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는 리소스들이 들어와요. 버튼 누르면 디파트먼트라고 누를 때마다 하나씩 뜨죠. 화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콘솔을 봅시다.
자, 저는 지금부터 버튼을 누를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콘솔을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로그 찍히는 거잖아, 그쵸? 버튼 누를 때마다 지금 동작하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이 스프링 컨트롤러가 동작함으로 인해서 이걸 출력하게 했잖아요. 이거를 페이지 이동 없이 뒷문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뒤로 은밀하게 받아오는 거야. 뒤로 은밀하게 받아온다고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컨트롤러 동작시키려면 브라우저 무조건 새로 고침했어야 돼. 근데 지금 새로 고침하나요? 안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제이슨 받아오면 이거를 제이슨 점 아웃풋, 제이슨의 아웃풋이라는 애가 있었으니까 그걸 갖고 반복 돌아요. 그러면서 자바스크립트로 크리에이트 생성, tr 태그 만들고 td 태그를 만들어서 tr에다 추가하고 td 태그 만들어서 tr에다 추가하고. 요건 필요 없겠다. 또 td 태그 만들어서 추가하고. 아, 요거는 있어야겠네. 그 다음에 td 태그에 제이슨에서 갖고 온 내용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제이슨 갖고 온 걸로 반복 돌면서, 왜냐면 제이슨으로 갖고 오는 게 요거잖아요. 제이슨으로 가져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전체에 제이슨이라는 변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제이슨이라는 변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 만들 때 빈즈 만들고, 자바에서 제이슨 다룰 때 요 키에 맞는 빈즈 만들고 이너 클래스 넣고 별 생수쇼를 다 했죠. 자바스크립트는 그럴 거 없어. 왜냐면 이거는 원래 얘한테는 지 문법이야. 그냥 json.output.dpt 해놓야. 그냥 점으로 들어가면 다 타고 들어가요. 원래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기 때문에 제이슨을 처리할 때는 그냥 json.output 배열이네 0번째 dpt 해놓. 요거 전체를 제이슨이라는 변수로, 만약에 헬로를 받았다 변수를, 그러면은 hello.output. 배열이죠 0번째 dptn.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요 포이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포 보면은 대충 생각나는 거 있잖아. 배열이라며. 포 키워드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럼 이게 반복이지. 이게 이 정도 센스는 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요 배열 요거 하나를 반복을 돌면서 v라는 변수로 받아와요. 그럼 반복문 안에서 이거 하나하나 받아서 태그 직접 만들어서 출력하고 있는 거야. 그 결과 이제 동작해야 되는데 에러 난다. tr 아하. 자, 이렇게 해서 tr을 만들면은 tr 태그를 다시 아까
리스트 바디, 이게 여기 T 바디거든요. 여기에다 추가하는 거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근본 목적이 HTML 제어예요. 자바는 DB 제어고. 왜 안 나오니? 콘솔 리스트 바디 비포 이니셜라이즈. 아, 똑같은 코드가 객체가 두 번 겹쳤구나. 미안해요. 객체 중복 선언했어요. 자, 다시. 그럼 이제 버튼 누르면 쫙 들어오죠. 여기가 undefined가 떴네. 왜냐? 변수가 id가 아니고 dpt에 넣었죠. 그럼 이제 누를 때마다 데이터가 쭉 들어오죠. 이거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백엔드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받아서 그걸, 얘는 지문법이니까 그냥 HTML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매번 추가해. 그래서 이때부터 더보기 버튼이 완성이 돼요. 지금 스프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페이지 새로 고침 딱 했을 때 나오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따라서 하는 거는 무조건 새로 고침하면 한 번에 다 실행돼. 그 다음에 뭔가 사용자의 액션에 의해서 뭔가 하고 싶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그건 죄다 자바스크립트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스프링 공부하는데 보통 몇 달 동안 이제 스프링 겁나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일단 취업시키면은 한 두세 달 지나면 다들 자바스크립트 배우러 학원에 또 나와. 근데 지금 보면 250번 메가스터디 백엔드 3, 또 250번 메가스터디 백엔드 3죠. 그럼 이제 여기에 기교를 부려야지. 자, 전역 변수로 let 페이지는 1. 그 다음에 요 디파트먼트한테 보내면서 파람스, 맞나? 페이지는 페이지. 자, 이제 새로 고침하면, 자, 이제 요 파람스라고 보낸 거에 의해서 이 API.department 요거를 호출하면서 물음표하고서 요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파라미터가. 자, 그럼 여기를 이제 0으로 받고 버튼 누를 때마다 페이지 플러스 플러스 누를 때마다 1 증가하겠죠?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자, 440에서 400 번호 이어졌죠? 지금 맨 마지막 번호가 231이에요. 그러면 230번부터 이어지죠? 페이지 1, 2, 3 같잖아. 버튼 누를 때마다 이제 변수 하나씩 증가하니까 진정한 더보기죠. 자, 지금 이거 무슨 파일? 화면에 보이는 거 무슨 파일? 제가 뭘로 만들었어요? 자바랑 연관 있어요? 사용자들이 볼 때 얘가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자바는 눈에 보여요? 자, 얘가 프론트엔드고 자바가 그래서 백엔드예요. 이게 궁극적인 웹개발이에요. 자바가 스프링이 전면에 드러나서 컨트롤러와 뷰를 다 코딩하면 여러분이 다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거야. 여러분이 다 해야 돼. 이게 2015년도 정도까지 웹개발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폰 큐가 나오고 갑자기 화면에 뭔가 으리으리하게 변신하기 시작하면서 화면이 막 바뀌고 애니메이션도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마우스 올리면 뭐가 슉슉 지나다니고 그런 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자바하기도 빡세 죽겠는데 애니메이션까지 넣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요거 코딩하는 것만 따로 이것만 기존에는 이거 만들려면 내가 이거 뷰로 해서 JSP로 만들었는데 이 뷰 작업 자체를 그냥 별도 직군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나 뷰 안 할 거야. 스프링 개발자들이 데모를 나 뷰 안 할 거야. 뷰 CSS 하기 귀찮아 죽겠어. 힘들어. 어려워. 왜냐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하고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전문 인력들이 생긴 거예요. HTML이니까 자바랑 1도 연관이 없죠. 근데 결국은 자바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갖다 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계층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방법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자바는 앞으로 이렇게만 출력을 할게. 그러면 HTML이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이거를 긁어가. 이게 일종의 통신 기술이 돼요. 이 기술을 에이작스라고 하고요. 웹 개발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이쪽을 백엔드, 이쪽을 프론트엔드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개발하는 거는 뷰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실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죄다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어. 데이터 관리하는 게 체질상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거 되게 좋아해. 근데 뭔가 눈앞에서 화려하게 휙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실제 실무 가면 스프링 개발자가 뷰를 만드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현재는. 아직까지도 예전 스타일로 개발하는 경우는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쪽 애들이 다 해요. 근데 궁금해 생각해봐라. 원래 옛날 개발자들은 이거를 자바 코드랑 뷰랑 컨트롤러랑 뷰죠. 이걸 다 했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모델도 하고 있죠. 그래서 MVC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프론트 개발자라는 애들이 떡하니 생기더니 뷰를 가져갔어. 여러분 입장에서 일이 준 거야. 이거 완전 꿀이지. 근데 연봉은 안 줄었어. 그거 완전 꿀이야.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연동하는 개발이 준대.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이쪽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자바를 공부한 다음에 스프링을 공부했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한 다음에 리액트 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어요. 얘는 스프링하고 또 결이 좀 많이 달라. 좀 다른 의미로 어려워. 자, 이쪽은 예전에 스프링은 MVC에 최적화되어 있던 애인데 갑자기 뷰가 빠져버리니까 기능이 100이면 그 중에 33%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66.6%로만 개발을 하게 되잖아. 나머지 빠진 33.3%는 쓰지도 않는데 계속 컴파일할 때 같이 컴파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에만 최적화된 애들이 나온 게 Node.js예요. 얘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죠. 스프링이 끝이 아니야. 스프링은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스프링은 나온 지 거의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자들의 이론과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서 웬만한 거는 라이브러리 스틱만 하면 그냥 다 돼요. 사실 근데 Node.js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없어. 이게 비교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스프링은 굉장히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 무슨 라이브러리 쓸까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노드.js도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프링은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데 있어서 규칙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규칙을 찾아서 내가 코딩을 해야 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일어나. 그게 처음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별로 우리한테 응용의 여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되게 편한 거예요. 노드.js 딱 시작하면은 그냥 백지야. 노드.js 프로젝트는 세팅이고 뭐 없어요. 그냥 빈 파일 만들고 거기서 시작해요. 라이브러리 세팅부터 환경 설정 파일 만드는 것까지 전부 개발자 재량이에요. 그래서 노드.js를 이야기할 때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제공해주는 게 1도 없어. 알아서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실제로 저 지금 노드.js 쓰고 있는데 스프링 경험을 살려서 스프링에 준하는 만큼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되게 열받아. 그거 직접 하려고 그러면 진짜 미치고 환장해요. 응이 아니야. 진짜 미쳐. 자, 이게 지금 노드.js인데요. 서버 가동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 로그 헬퍼, 웹 헬퍼, util 헬퍼, exception 헬퍼. 우리 이거 exceptions라고 패키지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자, 처음에 접속했을 때 접속자 로그 찍는 거. 얘는 get post 이런 것도 없어. 이게 지금 바디 파서가 나 지금부터 포스트 파라미터 받아야 돼. 포스트 파라미터 열어 라고 명령 내리는 거고, 스프링은 웹 inf 폴더 만들면은 그게 URL 그대로 노출되죠. 그것도 없어. 폴더 내가 하나 만들어서 슬래시 경로에 매핑 시켜 라고 내가 코드 직접 넣어줘야 되고, 세션도 없어. 세션도 설정 내가 직접 다 해줘야 돼. 컨트롤러, 디파트먼트 컨트롤 많이 보던 거죠.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파라미터 받아서 서비스 객체 만들어서 get count 많이 보던 패턴이죠. 그럼 서비스, 얘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트라이에서 db 연동하고 에러 나면 캐치. 무슨 매퍼래 많이 보던 거죠. 익숙하지 않나요? 감히 말할게요. 지금 요즘 아무리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 유행이, 그래 맞아. 취업하는데 어떻게 보면 스프링보다 자바스크립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요즘 유행일 수도 있어. 갓 생겨난 그 스타트업들은 자바스크립트만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들이 아무리 날고 겨봐야 스프링이 원조야. 모든 개발 스타일은 스프링 MVC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따라잡아요. 비슷비슷해요. 이거 실제로 마이바티스예요. 마이바티스, 자바에서 마이바티스 쓰던 애들이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만들어서 오픈소스를 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프로그래밍은 자바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현재는, 물론 과거에는 C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20년 동안 축적된 자바의 경험을 다들 뒤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나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이슨으로 만드는 애들의 특징은
URL이 다 똑같아요. 입력 수정 삭제 조회가 URL이 다 똑같아요. 자, 우리 전에 서블릿 할 때 이런 거 연습한 적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퍼블릭 맵 스트링 오브젝트 한 다음에 메소드는 뭐 메소드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갯방식 접속의 URL 같이 똑같으니까 에러거든요. 여기 이렇게 바꾸면 에러 안 났죠. 서블릿에서 두 겟하고 두 메서드 따로 있었잖아요. URL이 똑같아도 접속 방식이 다르면 얘네는 개별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어. 자매품. 자, HTTP 접속 메서드 get post put delete입니다. 외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HTML일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앱일 수도 있고요. iOS 어플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URL에 접속을 할 때 접속 방식을 구별해요. get 방식, post 방식, put 방식, delete 방식. get하고 post는 우리 HTML에서부터 많이 봤죠? HTML은 아쉽게도 get하고 post밖에 지원을 안 해요. 하나의 URL에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면은 백엔드에 붙어 있는 각각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죠. 이게 실제로는 페이지 접속하는 것 같지만 메서드 호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메서드들은 접속 방식에 따라 SQL에 각자 테마를 가져가요. 포스트는 인설트를 합니다. 풋 방식은 업데이트를 합니다. 딜리트는 딜리트 쿼리를 하고요. get 방식은 셀렉트 쿼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요 URL은 하나의 테이블을 의미해요. URL은 테이블. 그 다음에 메소드는 SQL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insert, update, delete, select. insert 데이터를 생성하죠. create. 이 create는 테이블 create랑 달라요. update는 update, delete는 delete, select는 데이터를 읽어오죠. read.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앞 글자만 따세요. C, R, U, D. 하나의 URL이 하나의 그 데이터, 이 데이터를 테이블이니까 결국 하나의 주제잖아요. 이 주제를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그 도메인이라고 해요. 하나의 도메인에 대해서 하나의 URL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CRUD를 수행할 수 있게끔 구성한 컨트롤러. 이거를 RESTful이라고 하고요. URL로 지금 함수 호출하는 거라 그랬죠. 이걸 얘기한 거 이유가, 자, 우리 자바에서 자바 기본 문법 다 배우고 자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다른 패키지나 뭐 그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 그것들을 총칭 뭐라고 해? 그때 우리 프로젝트 이름 다 뭐라고 지었어? 그때부터 내가 굉장히 크게 빌드업을 해왔거든요. 그쵸? API죠. API라는 게 개발자가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함수들의 모음이에요.
함수들의 모음, RESTful API라고 부릅니다. 이게 1998년에 미국의 무슨 논문에서 시작한 건데요. 현재 웹 개발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거 박사학위 논문이야. 지금은 웹 개발에 거의 표준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RESTful API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프론트하고 백엔드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다 MVC 모델로 가야 돼. RESTful API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번씩 각각 찾아보세요. 그럼 굉장히 길다란 글들이 많이 나올 건데 하나 이상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한 설명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 원래 학원 수업, 원래 이 얘기를 할 기회를 내가 놓쳤었는데 학원 수업이 농도가 되게 짙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2, 3분 남짓해서 한두 마디 하는 게 대학에서 그거 공부할 때는 하루 왼종일 수업 주제일 거예요, 거의. 제가 오늘 RESTful API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말할 수 있기까지 굉장히 오래 빌드업을 해왔어. 일단 API라는 개념 잡으려고 처음에 만나자마자 한 달 투자했고요. getPost랑 SQL 설명하느라고 한 달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와 이 URL 매핑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한 달 투자했어요. 그 3개월이 걸쳐서 이 한 단어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제 목표는 이거 하나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야 돼. 이게 그날 개별적인 주제 같아 보이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과목들은 각각의 과목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안 알려준다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보면은 이게 매일매일 관련 없는 주제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그게 한 가지 주제로 다 빌드업 돼요. 항상 그랬어요. 저. 여태까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RESTful API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내일은 이제 실제로 요거를 완성을 해볼 건데 매번 제이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또 웹헬퍼 뭐 서버 제이슨 뭐 제이슨 에러 뭐 웹헬퍼 배드리퀘스트 제이슨 뭐 웹헬퍼 뭐 제이슨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제이슨을 출력하는 헬퍼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놓은 컨트롤러에서 약 10% 내외의 수정만으로 RESTful API가 뚝딱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RESTful API를 구축하는 것, 즉 백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다 알려온 거니까 남은 한 달 동안 얘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를 빌드업을 해나가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지금 마지막 교시한 이 얘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요즘 웹은 이 개념 빼면 시체예요. 어느 대학도 안 가르쳐줘 근데. 당장 이거 배우려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공학 교수랑 웹 프로그래밍 교수랑 데이터베이스 교수 3명이서 짝짝꿍 해야 되거든. 근데 지들끼리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 수업을 들어도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과목마다 강사가 바뀌는 수업은 이런 얘기 못 들어요. 그나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초반에 만났기 때문에 그 제 스타일대로 계속 꾸준히 얘기를 쌓아왔던 거지. 만약에 API 공부하고서 SQL까지 한 다음에 스프링 다른 강사가 왔다. 뭐 그러면 이제 제가 빌드업 해놓은 거랑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테니까 이런 결과로 귀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 다 약간 좀 옛날 거라서 그 가끔 버전 틀어져 갖고 좀 중간중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여드린 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부분인데 그래도
한 가지 주제를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레스트풀 API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업로드는 한 2시간 정도 하면 될 거니까 아마 금요일날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프링을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이 레스트풀은 내일 다시 만들 거니까 오늘은 설명 들은 걸로만 잘 정리하세요. 네,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